네, 반갑습니다. 사실 조성준 교수님 또 네이버 리더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조성준 교수님 말씀이 챗GPT 못하는 거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 중 하나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챗GPT가 부족한 게 많지만 문해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문해력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한 응용에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을 더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의 이미지 인식인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미지 영상이 들어오고 이제 출력으로 그 픽셀이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나오는데 2015년 버전입니다. 근데 되게 2017년 센스타임의 버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이후로 2015년, 16년, 17년 시점으로는 뭐 레지넷이 나오고 이런 모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많으면 눈으로 보는 거는 의미까지는 아직 잘 몰라도 딥러닝이 잘하는구나, 이런 시점에 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계열 예측,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이런 것에서도 딥마인드가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잘 최적화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추가적인 걸 40% 정도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요 부분, 그 데이터 센서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는 이제 IT 이퀴먼트 에너지고, 전체 냉방이랑 배전을 다 합한 에너지가 토탈 퍼실리티 에너지인데요. 이게 1이 되면은 사실 최적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한 1.4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운전되면 PUE가 낮고, 그리고 수동으로 운전되면 PUE가 높도록. 그럼 자동으로 운전되면 어떻게 효율이 좋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딥마인드에서 간단한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제 쿨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한 번에 냉방기가 몇 개 이상 돌아가면 안 되고, 각각의 서버렉이 몇 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을 텐데, 이론을 조건을 맞추면서 이 효율이 가장 좋은, 우리가 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효율이 PUE가 제일 낮은 방식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으로는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고 19개 정도 되는 변수, 출력으로는 그때 PUE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빨간색이 실제 PUE, 파란색이 이제 예측 PUE인데, 효율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실제 운전해보고 PUE가 제일 낮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효율이 계속 좋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 집에서 많이 안 쓰시죠? 안 쓰시죠? 네, 근데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심장이 잘 이제 갑자기 먹먹해가지고 살려줘, 이런 소리를 하면 119에 콜을 하고, 그래서 SKT에서도 한 200명 정도를 지금까지 독거노인 분들을 구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행복감, 고독감, 이런 것들도 이제 행복감 좋아지고 고독감 낮아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네이버 클로버 아까 리더님 말씀하실 때 조금 좀 더 홍보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이버 클로버에 어저께 아드님이랑 싸운 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걸 독거노인들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ARS와 차이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한다. 병원에 가신 건 어떠셨어요? 아드님과 했던 건 어떠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네이버 AI 스피커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크게 사람들이 느낀 변화는 디지털 마케팅이 AI와 데이터 분석으로 아예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서는 2018년에 29% 정도 AI 쓰던 사람이 2020년 정도에는 84% 정도 쓴다는 건데요. 뭐 광고를 생성하고 이걸 얼마나 클릭할까, 누구한테 줄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분석 AI로 하니까, 예제를 들어보면
쿠모에 가서 등산화를 사려고 하셨어요. 근데 뭐 가격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검색할 때 계속 등산화 안 사세요? 등산화 안 사세요? 이런 추천을 계속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이 오면 등산화를 사면 그 다음에 스틱은 안 사세요? 아니면은 그 등산복은 안 사세요? 이걸 계속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텐데 제 질문은 그걸 사람이 손으로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일즈포스가 하는 것처럼 2020년 정도 후로는 그런 뭐 애드센스가 됐던 자동으로 트래킹해서 광고를 뭘 보여줄까? 계속 A/B 테스트를 이제 데이터가 하고 강화학습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시점으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광고 보셨을 텐데 이제 디지털 광고가 AI로 많이 데이터 분석과 AI로 이제 많이 전이가 됐다고 하면 이제 디지털 컨텐츠도 많이 이제 전이가 된 게 아마 윤여정 씨 광고를 보신 바 있으실 텐데요. 윤여정 씨가 젊은 시절로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젊었을 때도 나오고 이제 예전에 이런 것도 사실은 AI가 사람이 있지만 얼굴을 바꾸는 이런 뭐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하니까 디지털 컨텐츠도 AI로 많이 전이가 됐다. 그리고 소리가 좀 작은데요. 챗 GPT 많이 말씀 나눴는데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날아간다고 얘기를 답하더라. 저도 저 날아간다는 거 어떻게 알고 답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 어떤 것들을 잘 하는지 그 어떤 한계가 있는지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파일럿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포츠를 보면은 뉴스 뭐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동으로 생성도 가능한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딥러닝 수업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숙제가 이런 거였어요. 챗GPT랑 한번 놀아봅시다. 질문 한 20개 정도 해보시고요. 제일 어닉스펙티드하게 답변 잘한 거 하나, 그리고 제일 실망스럽게 답변 못한 거 하나를 골라봐 주세요. 여기는 답변 잘한 거 이제 몇 개들 중에서 제가 좀 골라본 겁니다. 첫 번째는 너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무슨 역량을 키워야 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추면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로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고 통계적 수학적 지식,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도구,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서라는 학생이 이제 얘기한 건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놀란 건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한국의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는 용어고 그게 직업에 있어서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건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를 이해한다고까지는 우리가 확신은 없는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게 특히 드물게 일어나는 용어들도 잘 많이 올라왔다, 좋아졌다 하는 거고 또 이제 학생들이 창의적이어서 머리에다가 양말을 쓰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답변이 양말 쓰지 마세요. 이제 쓰면 지식의 위험도 있고요. 눈이 안 보여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을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양말 쓰는 걸 한번 상상해 봤을까? 아니면 어디서 카피를 해왔을까? 이런 게 이것도 좀 되게 재밌는 질문이고. 그리고, 내가 우울한데, 자살하는 법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자살하지 마세요. 이제 우울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보시고요. 가족들이나 전문가나 친구들 상담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우리가 메모리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증거들을 몇 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다면 여기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이라는데 1-800-273-TALK이라고 하는데 저장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문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US의 라이프
이제 내셔널 수어사이드 라이프라인이라는 데 있겠죠. 네, 그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울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 내용은 조금 틀렸거든요. 근데 거울과 가위바위보 하면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에서 부호 모양, 가위를 내려할 때 부호 모양으로 보고 이거 좀 틀렸는데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걸 어떻게 또 가져왔을까?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런 답변을 제일 잘하죠. 저는 오피스에서 왔다고 이제 추측하는데, 창의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상상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되고요. 유연하셔야 되고, 열려있어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까워 보이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런 답변, 이런 종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답변을 되게 잘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저작권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는 이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고민한 게 있을 거고, 아니, 딥마인드가 그렇게 20불씩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걸로 아마 몇백만 건에 이제, 노출이 됐다고 하면 이거 만든 사람이 나한테도 좀 쉐어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제 메모리제이션과 관련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챗GPT가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 당한다라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요. 아니 1 더하기 1 3이야. 그러면 2인 것 같은데 3 맞다니까 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가스라이팅 안 당합니다. 조선이 세계 정복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조선은 세계 정복한 적이 없는데요. 했는데 했을걸? 했잖아. 이렇게 해도 조선은 세계 정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머신러닝과 러닝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줘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잘하고요. 이 운동하는 거고요, 얘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잘 하고, 네, 그래서 챗GPT가 잘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 그리고 명확한 사실에 대한 대답 몇 가지, 그리고 공공이 이걸 추구하는 질문, 자살하는 법 알려줘?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잘 하고요. 이제 못하는 것, 예측을 못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2019년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좀 핑계를 대는데 예측 모델은 아예 아직 없는 거고, 그리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한 질문, 이순신과 빌 게이트의 회담 설명회 좀 막 하고, 되게 유명한 게 세종대왕이 아이패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그게 되게 유명하게 사람들이 막, 처럼 정자역 근처 맛집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전국의 맛집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맛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로컬 인포메이션이 정확하게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지역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 이런 것도 여기서 예를 들면 삼성역까지 가는 걸 알려줘. 그럼 갑자기 지하철 1호선을 타시고요. 몇 번 줄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학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답변이 어디서 온 거야? 출처도 그렇고, 저작권은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한. 문해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챗GPT가 이제 플러그인 됐던 아니면 로컬 인포메이션일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좀 재밌는 이제, 샘 알트만의 그 비디오가 있어서 AI가 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Thing about why the model does one thing and not one other thing. Certainly not always, but I would say we are pushing back like the fog of war more and more, and we are, it took a lot of understanding to make GPT-4, for example. But I'm not even sure we can ever fully understand. Like you said, you would understand by asking it questions, essentially, because it's compressing all of the web, like a huge swath of the web, into a small number of parameters, into one organized black box that is human wisdom. What is that? Human knowledge, let's say. Human knowledge. It's a good difference.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So there's facts and there's wisdom, and I feel like GPT-4 can be also full of wisdom. What's the leap from facts to wisdom? A funny thing about the way we're training these models is I suspect too much of the processing power,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going into using the model as a database instead of using the model as a reasoning engine. Yeah. The thing that's really amazing about this system is that it
for some definition of reasoning, and we could of course quibble about it, and there's plenty for which definitions this wouldn't be accurate, but for some definition, it can do some kind of reasoning. And maybe like the scholars and the experts and like the armchair quarterbacks on Twitter would say, no, it can't, you're misusing the word, you're whatever. But I think most people who have used the system would say, okay, it's doing something in this direction. And I think that's remarkable and the thing that's most exciting. And somehow out of ingesting human knowledge, it's coming up with this reasoning capability, however we want to talk about that. Now, in some senses, I think that will be additive to human wisdom. And in some other senses, you can use GPT-4 for all kinds of things and say that it appears that there's no wisdom in here whatsoever. Let me ask you the all-important question about size. 네, 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라미터 사이즈보다는 어떻게 학습하는지 노하우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챗GPT 안에 사람들이 추론 능력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사실은 지식이 저장된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저장을 하고 지식을 더 넣고 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추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기 다른 부분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답변을 잘 재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더라. 그게 맞는지 틀린지와 별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답변을 선택해서 생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NN은 설명가능 인공지능 하면서 하나씩 발라가면서 요 채널은 뭘까, 저 채널은 뭘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많이 왔거든요.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그래서 아마 챗GPT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 하나씩 열면서 이 지식은 여기 저장돼 있구나, 저 지식은 여기 저장돼 있구나, 이 시대가 올 것 같고. 근데 물론 그게 재구조화가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어텐션 모델이 복잡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밝히는지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픈 AI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 중요한 것 같은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거죠. It's like self-reported happiness with getting to work with this are great. So, yeah, like maybe we never build AGI, but we just make humans super great. Still a huge win. Yeah, I said I'm part of those people. Like the amount, I derive a lot of happiness from programming together with GPT. Part of it is a little bit of terror. Can you say more about that? There's a meme I saw today that everybody's freaking out about sort of GPT taking programmer jobs. No, it's the reality is just it's going to be taking, like, if it's going to take your job, it means you were a shitty programmer. There's some truth to that. Maybe there's some human element that's really fundamental to the creative act, to the act of genius that is in great design that is involved in programming, and maybe I'm just really impressed by all the boilerplate, but that I don't see as boilerplate, but is actually pretty boilerplate. Yeah, it may be that you create, like, in a day of programming, you have one really important idea. Yeah. And that's the contribution. That's the contribution. And there may be, like, I think we're going to find, so I suspect that is happening with great programmers, and that GPT-like models are far away from that one thing, even though they're going to automate a lot of other programming. But again, most programmers have some sense of, anxiety about what the future is going to look like, but mostly they're like, this is amazing. I am 10 times more productive. Yeah. Don't ever take this away from me. There's not a lot of people that use it and say, like, turn this off, Yeah. So I think, so to speak to the psychology of terror is more like, this is awesome. This is too awesome. I'm scared. Too awesome. Yeah. There is a little bit of coffee tastes too good. When Kasparov lost to Deep Blue, 네, 사실 이제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사실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화이트 컬러라고 할 만한 좀 이제 그 엔트리 레벨을 대체할 건가, 이거는 아직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 여기 많은 질문들과 답변과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엔진에 해당하는 거, 커널에 해당하는 거, 좀 복잡한 코드는 챗GPT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예 프로그램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어줘? 이런 건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창의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짜는 코드를
내가 실수하지 않고 챗GPT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개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문서 작성하는 분들도 좀 더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컨텐츠가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설 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저는 사실 뭐 챗GP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AI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AI, 혹은 미션 크리티컬한 AI,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는 것. 미션 크리티컬하는 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AI, 그리고 네, 사람과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AI, 그렇지 않은 거. 엔터테인먼트. AI 스피커는 사실 생명을 구하긴 하지만 틀려도 되죠. 챗GPT도 틀려도 됩니다. 챗GPT가 틀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질문 하나만 답변하면 돼요. 챗GPT가 어느 동원에서, 그러니까 참치회사에서 전 세계 참치 통조림 생산량을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잘 썼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임원복을 하려고 보니까 공이 하나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업무를 할 때 챗GPT에서 가져온 정보가 공이 하나도 틀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아, 누가 틀리면 안 될까요? 승진하고 싶은 사람 안 틀리고 싶겠죠. 승진이 괜찮은 사람은 나 이제 처음 들은 좀 실수해도 되는 그런 분들은 좀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가 빨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이제 챗GPT가 아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경쟁사의 고객 리스트를 알려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로컬 인포메이션 아니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센시티브한 정보도 없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은 설명 가능하고 투명하고 그러니까 딥러닝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이 이제 의료나 금융 가지고 AI 만들면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교수님, 그 의료 AI가 너무 이제 예측도 잘하고 처방도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처방해도 될 만큼 잘하니? 이렇게. 또 금융도 전 재산을 투자해도 될 만큼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다시 들여다볼게요. 좀 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실 때도 미션 크리티컬하다. 그럼 설명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기술들은 이제 AI가 아닌 기술들은 대부분 다 디터미니스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건 뭐냐면 핸드폰을 열어서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누르면 전화가 가야 되고, 그리고 리모컨을 들고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누르면 TV가 켜져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되고. 사실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인증하고 검증받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정도의 부분 자율적인데, AI 스피커의 경우에 안녕이라고 하면 안녕하십니까도 하지만 날씨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디터미니스틱하긴 한데 딥러닝도 사실 똑같은 능력들은 항상 똑같은 출력이 나오거든요.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딥러닝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룰로 하나씩 검증한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검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AI 스피커, 챗GPT처럼.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다 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 툴로 확인한 부분, 너무 많아서 툴로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시는 했는데 검증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서를 100% 정확하다고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있어서 써보자. 틀려보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대신 틀릴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우리가 받아보자. 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전에는 인증서로 모두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성이 중요한 그런 다른 이제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더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GDPR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고위험 AI의 경우에는 지금은 설명성을 이렇게 얘기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내는데요. 근데 그 이제 자율주행, 생체신호, 신용정보, 인사평가의 경우에는 벌금이 6%까지 이제 상향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EU에 가면서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났는데
왜 사고가 났어요? 누구 탓이에요? 뭐, 저 몰라요. 이러면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R이 이렇게 설명성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좋아요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탠포드나 딜로이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설명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설명하는 거는 만약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라고 이제 고양이가 있어라고 판별됐으면 어디 때문에 고양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파일럿넷인데요.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출력으로 핸들의 각도 10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으로 핸들을 이제 틀었을 때 이 초록색 불빛 때문에 왼쪽으로 틀었다고 나오고, 직진으로 갈 때 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고, 여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 이 초록색 불빛 때문에 나오는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상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중간에 있는 차의 부분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핸들을 이제 놓고 있는데 자율차가 50km 정도로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주택가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주차돼 있고, 여기 부분에 아마존 소프박스, 우리 우체국 소프박스 같은 게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좀 커요. 주택가니까 아이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50km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초록색 불빛이 있는 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초록색 불빛이 아마존 박스에, 소프박스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동거리 안쪽에 들어왔는데, 저희는 봤고요. 초록색 불빛이 소프박스에 딱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건, AI 모델이 알았구나, 이제.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가다가 정지를 하겠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제동거리에 다 왔는데, 저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초록색 불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동 모드로 전화해서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죠? 아니면은 갔다가 이렇게 칠 수가 있고 안에 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설명을 주는 그런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 저렇게 초록색 불빛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떠실까요? 불편해요. 이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뭐 너무 빨리 가는데? 가다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급정거하기도 하고, 그럼 좀 있다가, 그냥 운전하고 말지. 괜히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래서 AI 모델은 100% 정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AI 모델을 개선하는 환경에서 이제 이런 설명성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같은 회사도 이렇게 설명가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제로 이제 크레딧 레이팅, 이제 저의 크레딧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낮추시고 이런 건 올리시면 신용도가 좋아집니다. 이런 데도 설명가는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게 앞으로도 이게 많이 이제 이슈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광고 저한테 왜 보여주셨어요? 라는 거죠. 여기 보면 누구랑 친구시죠? 어디 가서 누구랑 같은 동아리도 있으시던데, 요거 좋아요 클릭했으니까 이제 소개해 줬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왜 나한테 이거를 추천해 줬는지 설명을 계속 요구를 할, GDPR도 그렇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가 조금 없는 게 있는데요. 저 주최 측에 자료 업데이트된 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에서도 모델 만들 때 유방암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유방암이 발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많이 하고, 이렇게 EU에서도 이렇게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설명가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박스는 실제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타면서 소프박스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포스코랑 같이 이제 스마트그로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 딱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쉬운 80% 정도는 AI가 하고 어려운 10%, 20%는 AI가 잘 못해요.
근데 온도 예측을 AI가 하는 게 중요한데 AI가 온도 예측을 어떨 땐 잘하고 어떤 땐 잘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80% 잘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AI가 온도를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센서 뭐 때문에 그런지를 설명해주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면 센서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설명해주면 센서를 보고 이제 운영자가 얘가 잘 아는구나. 아니면 얘가 학습 데이터 부족해서 이상한 데를 보고서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수동 조업해야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상도 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부러 신기술이니까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쓴다기보다는 운영자가 AI가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챗GPT도 그렇고 AI는 굉장히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이렇게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서 새로 그래서 표준화도 우리나라가 제청도 하고 지금 주도해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첫 표준이 국제 표준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슬라이드를 제 참고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인공지능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럼 딥러닝이 있으면 파이토치에는 캡튠 라이브러리 그리고 구글 텐서플로우에서는 리스폰서블 AI 라이브러리가 있고 정확도는 리스폰서블 AI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티그레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제일 정확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리스라는 그 학술대회에 이제 인티그레 그레디언트가 가이디드 인티그레 그레디언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제일 정확한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한 알고리즘 DJ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거를 보이고 그리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설명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이 되게 복잡한데 입력에서 기여도가 뭐가 제일 이제 어떤 입력이 제일 기여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잘 발라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엔진도 이제 저희와 또 이제 카이스트와 저희 이제 창업회사 인지가 같이 이런 걸 개발해서 상용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적용 사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그런 사례를 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과 창업한 회사 이름은 이니지고 이니지의 목표는 예측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PT가 좋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은 아직 못하고 근데 조성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회사에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 수요는 어떻게 될까, 생산 단가는 어때, 원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사실 예측이 들어갈 AI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회사는 42명 정도 되는 회사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논문은 하나 정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CGL 예측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고도화된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정에서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설명을 제공해서 예측을 하고 제어를 해서 공정에서 에너지 비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공정의 생산 이제 단가를 이제 낮추고, 그리고 공정의 품질을 이제 안정화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뜨거운 반응기, 그리고 이제 저온 반응기라거나 화학 반응기,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고장 진단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 뜨거운 반응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제철소, 그리고 발전소, 시멘트 소속로, 유리 용해로 이런 데에 그 로를 1500도 정도까지 만드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유연탄이 이제 한 작년에는 한 100불 정도, 그러니까 100불 정도 했는데 최근에 400불까지 4배 정도 올라간 바가 있고, 물론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다. 200불까지.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니까 아마 한전이 왜 적자가 그만큼 나는지가 사실 유연탄 가격이 올라간 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막 떼가지고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게 환율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제들 때문에 이제 어렵고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더 어렵고 그래서 AI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하게 쓰이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AI로 프로젝트를 실제 적용을 해서 이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석탄가스 원유, 이렇게 원자재 가격으로 기업 생산 증가율이 이렇게 생산 비용 증가율이 이렇고 한전이 13.8원인가 에너지 이제 전기요금 오른 거를 4월에 다시 올리려고 하다 못 올리고 이번 주에 10원인가 올리려고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0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제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걸 세이빙 해야 된다, AI로. 이게 저희 회사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스코에 이런 AI 이제 스마트 고로에 적용했을 때는 이 고로 하나당 AI로 예측을 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폭을 줄이니까 한 고로당 1년에 한 600억 정도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이제 SK그룹의 화학사에 적용을 했더니 이제 생산량이 이제 그러니까 정반응의 생산 비율이 1%까지 올라서 한 50억 정도만큼 연간에 이제 비용이 연간에 생산 매출이 증가한 그런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고로에 저희가 AI를 적용해서 그리고 이제 진폭을 그리고 이제 한 25% 줄이고 나니까 우리가 집에서 냉방을 할 때, 난방을 할 때 막 또 더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런 게 줄면 사실 실제로 이제 우리도 더 편하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는 것처럼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고품질의 강의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멘트 소속로가 우리 이제 건설할 때 쓰이는 되게 중요한 재료인데 여기 그 시멘트를 소송할 때 태울 때 그 이제 유연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 그 플라스틱을 재생 원료로 대체해서 쓰는 게 굉장히 되게 고도화된 기술이에요. 우리가 한 40% 정도의 재생 비율이 있고 독일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유연탄은 열량이 높고 비싸고 그 재생 원료는 열량이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싸고, 사람이 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I로 조정을 온도 편차도 적으면서 재생 원료를 더 쓸 수 있게 하니까 소속로 하나에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큼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사례를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소속로가 우리나라에도 한 4, 50개 정도 있고 일본에도 많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수출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로에서도 비슷하게 전기가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보통 전기로 업계에서 쓰는 전기 요금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만 정도 돼도 사실 한 이제 1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전기가 불필요하게 다 녹았는데도 더 쓰는 거를 이제 막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례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용해로에 유리를 녹일 때 들어가는 열도 비슷하게 이제 들쑥날쑥 하는 걸 AI가 예측을 잘하면 평탄하게 하면서 들쑥할 때 쓰는 그런 에너지를 아끼면 이런 데서도 몇십억씩 들어가는 에너지를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절감하고 있는 사례를 군산에 있는 유리 공장에서 저희가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학 공장에서도 AI를 적용을 했더니 이제 정반응 생산량이 1% 정도 올라가서 이제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고 틀렸을 때는 사람이, 맞았을 때는 AI가 맞았을 때는 고도화되고 평탄화되고 에너지가 효율화되는 그런 이제 AI를 이제 여러 군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SK 에너지와 이제 고도화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증류하고 난 아스팔트 같은 찌꺼기를 다시 한번 태워서 거기서 황을 뺀 다음에 또 이제 디젤을 만들고 이제 납사를 만들고 하는데, 그때도 품질을 이제 들쑥날쑥한 걸 AI로 평탄하게 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게 최적의 조건인지 저희가 찾아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a misunderstood and badly mocked org for a long time. Like when we started, we announced the org at the end of 2015 and said we were going to work on AGI. Like people thought we were batshit insane. Yeah. I remember at the time a eminent AI scientist at a large industrial AI lab was like DMing individual reporters being like,
you know, these people aren't very good and it's ridiculous to talk about AGI and I can't believe you're giving them time of day. And it's like, that was the level of like pettiness and rancor in the field at a new group of people saying we're going to try to build AGI. So OpenAI and DeepMind was a small collection of folks who were brave enough to talk about AGI in the 네, 시간이 좀 제한되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챗GPT에 되게 열광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샘 알트만이 살짝 화가 났어요. 2015년에 내가 AGI 한다 그랬더니 어떤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그 기자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면서 쟤네 미쳤다 만나지 말아라 헛소리한다. 그래가지고 우린데 그거를 끝까지 만들려고 했고 아름답지 않아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스닥 CEO가 컴피턴스 스피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회사들 공통점이 뭐예요? 잘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꼭 끝까지 하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본 챗GPT도 그렇고 저희 설명하는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 그냥 뻥이죠. 딥러닝 안에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공정에서도 비슷한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AI가 무슨 공정을 최적화합니까? 예측이 안 될 거예요. 제어도 안 되고. 근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제 실패 경험을 잘 쌓고 보니까 오픈AI처럼 저희 이니지도 그 설명가는 인공지능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되는 프로젝트, 어려운 안 되는 프로젝트를 나눌 수 있는 좀 작지만 성과가 생겨서 혹시 예측과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 뭐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컨설팅이든 아니면 저희가 서비스든 솔루션이든 협업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부스에 찾아오셔서 데모도 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